동네 식당이나 하는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로 임명된 저를 보고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이들이 치르게 된 뼈아픈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3살 김미영입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서 미영인의 밥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나름 단골 손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묶은 후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께서 저를 보시고는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미영 씨 왔네. 오늘 고등어 정말 싱싱해. 가져갈래? 네, 아저씨. 고등어 10마리 주세요. 생강이랑 무도 조금 주시고요. 15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시장입니다. 어떤 가게에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느 시간에 가면 신선한 것을 살 수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기 분식집 사장님께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미영 씨, 오늘도 일찍이네. 고생 많아.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바쁘지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를 먼저 우립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을 하나하나 정성껏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육수가 비릿해지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하며 멸치를 추가합니다. 육수는 최소한 시간 이상 우려야 제 맛이 납니다. 서두르면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육수가 우러지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물을 썰고 고사리를 손질합니다. 각각의 나물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고사리는 삶아서 하룻밤 물에 담가 독을 빼야 합니다. 8시가 되면 준비가 끝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그리고 오늘의 특별 메뉴인 고등어 조림까지 진열대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9시 식당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은 항상 옆집에 사시는 75세 할머니십니다. 미영이, 오늘은 뭐가 좋아? 할머니, 오늘 고등어 정말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조림 드실래요? 그래, 고등어 하나 주고. 된장찌개도 같이. 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대화가 저는 좋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신라호텔 한식당 라연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한국조리명인 자격증을 32살에 취득했고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빈 만찬 메뉴 개발팀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한식당 2스타를 받은 그 라연에서 5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당시 제가 만든 궁중 떡국과 갈비찜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한식 잡지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으며 명절도 없었습니다. 호텔 일정에 맞춰 살아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간 쉬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석 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가?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살. 1년에 10,0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지만 단골 한 명도 없는 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요리를 하고 싶다고. 호텔을 사직하고 이 작은 골목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작은 식당을 연다는 것이 후회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다고. 오후 3시쯤 고등학생 딸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과일 있어. 오늘 고등어 조림도 조금 남았고. 민지는 고등어 조림 한 점을 접시에 담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항상 핸드폰과 함께입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민지는 말이 부쩍 줄었습니다. 사춘기라고 남편은 말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이 퇴근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매일 이 시간쯤 집에 돌아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씻고 와요. 곧 저녁 차릴게요. 평범한 저녁 식탁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특별할 것 없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입니다. 함께 사시는 시어머니께서도 식탁에 앉으십니다. 65세의 시어머니는 평소 조용하고 검소하신 분입니다. 저와 남편에게 간섭하는 일이 거의 없고 늘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 장사는 잘 됐어? 응, 오늘 고등어 조림이 인기였어. 점심 전에 다 나갔어. 역시 우리 와이프 솜씨지. 이런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식사. 이것이 제가 선택한 행복입니다. 화려한 호텔 주방보다 이 작은 식탁이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거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곧 큰 시련으로 다가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10년 만에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서연. 저와 한국 조리학교 동기였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나 박서연이야. 기억하지? 10년 만이다. 이번에 동기회 하려고 해.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내 레스토랑에서 모여. 주소 보낼게. 꼭 와줘.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 함께 조리학교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구입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여보, 긴장되는 거 아니야? 표정이 굳어 있어. 아니야. 그냥 오랜만이라 그래. 10년 만이잖아. 잘 다녀와. 당신 잘할 거야. 결국 저는
평소 쓰던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역 부근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체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전통 문양이 새겨진 벽. 입구에 놓인 메뉴판을 힐끗 보니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직원이 저를 2층 VIP 룸으로 안내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미영이다. 오랜만이야.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제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급스러운 옷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박서연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스타일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VIP 코스로 예약했으니까 마음껏 먹어. 박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기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관리 좀 해야겠다.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서연은 이미 제 차림새를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구절판, 신선로, 고급 한정식 코스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며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라면 여기 10명이니 150만 원. 제 식당에서 200그릇을 팔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박서연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다들 요즘 뭐해? 나는 이번에 청담동에 2호점 오픈했거든. 강남 3개 지점 운영 중이야. 그 말을 시작으로 동기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텔 총괄 셰프 됐어. 직원 50명 관리해. 나는 요리방송 고정 출연 중이야. 시청률도 괜찮고 나는 프랜차이즈 계약 20개 따냈어. 화려한 성공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연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요즘 뭐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포에서 작은 식당 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한 동기가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식당? 무슨 식당인데? 그냥 백반집이야.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거. 아, 백반집. 라연 출신이 백반집을 하네. 우리는 다 코스 요리하는데 너는 7,000원짜리 백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동기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미영아, 힘들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요즘 그런 집 드물던데. 응, 같이 살아. 아파트가 좀 작긴 한데. 박서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25평이라며? 우리 나이에 그 정도면 좀.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지 않아? 저는 손에 들린 젓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지는 식탁. 어색한 침묵.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젓가락을 주우려 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긴장했어? 이런 고급 레스토랑 처음이지? 박서연의 목소리에 다른 동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주워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음식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운영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겠다. 고등학생 딸 있다며? 응, 민지가 올해 고3이야. 아이고,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VIP 룸 옆 복도에서 동기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영이 완전 망했네. 라연 출신이 동네 백반집이라니. 그러니까 옷 좀 봐.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다 명품인데. 남편도 중소기업 다닌다며? 딱 그 수준이지 뭐. 시어머니랑 좁은 집에서 사니까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값값싼 블라우스, 볼품없는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표정이 거울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울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VIP 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방을 두고 온 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기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영아, 왔네. 우리 사진 찍을 건데 같이 찍을래? 아니야, 괜찮아.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아쉽네. 좀 더 있다가. 식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동기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고 그 중에서 박서연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VIP 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은 것이 분명했고 그 아래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서연이 덕분에 호강했네. 역시 서연이야. 다음에도 또 만나자. 오늘 진짜 즐거웠어. 저만 없는 사진을 보자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제가 없는 그 사진은 제가 그들의 세계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남편과 민지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께서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끄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언가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미영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컵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영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회에서 박서형과 다른 동기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단체 사진에서조차 저만 빠져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네, 나도 젊었을 때 요리를 배웠어. 30살 때 청와대 궁중요리 연구팀에 들어갔지. 당시에는 여자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었어.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경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청와대에서 5년간 일했어. 국빈 만찬 준비도 했고 외국 정상들 접대 음식도 만들었지. 당시 신문에도 몇 번 나왔어. 어머니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애를 낳고 나서 그만뒀어. 당시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동료들이 날 비웃었어. 경력을 버리고 집에 들어간다고. 나중에 동창회에 갔더니 다들 나를 무시하더라고. 그냥 애 키우는 아줌마로만 봤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 억울하기도 했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너도 그래. 내가 작은 식당을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 손님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하잖아. 그게 요리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하지만 어머니, 저는 너무 초라해요. 다들 성공했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미영아, 내가 라연에서 일할 때 행복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신없이 바빴고 손님 얼굴도 못 봤어요. 매일 11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었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손님들 얼굴 보면서 요리하는 게 좋아요. 그럼 됐어.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박서현이랑 동기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한 게.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영아, 그럼 한번 보여줘. 내 실력을. 네. 너 아직도 그 실력 그대로잖아. 라연에서 일할 때 만들던 그 음식들, 지금도 만들 수 있지? 네, 만들 수 있긴 한데요. 그럼 증명해. 내가 결코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단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걸. 어떻게요? 시어머니께서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멈추셨습니다. 이거 봐. 대한민국 한식대회. 다음 달에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더라. 화면에는 한식대회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한식 요리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고 우승자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과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 임명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32살에 조리명인 자격증 땄잖아. 최연소 기록이었고, 청와대 국빈 만찬 메뉴 개발팀에서 1년간 일했고, 라연에서 5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어. 그런 내가 동네 백반집 사장이라고 무시당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 실력은 그대로야. 단지 내가 그걸 증명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기회에 보여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요리사인지.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이 일주일 후였고, 대회는 한 달 후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대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식당도 운영해야 하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식당 일은 내가 도울 테니까 넌 대회 준비에 집중해. 나도 예전에 궁중 요리 했잖아. 충분히 도울 수 있어. 정말요? 그래. 미영아, 내가 져서는 안 돼. 특히 저 박서연한테는. 저는 시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박서연을 아세요? 응, 안다마다. 그의 어머니랑 나랑 같은 조리학교 동기였거든. 그 어머니도 참 잘난 척하기 좋아했지. 딸도 똑같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박서연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동기였다니. 그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자기 딸이 강남에 레스토랑 3개 차렸다고. 돈 많이 번다고. 나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지. 우리 며느리도 라연 출신이고 실력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의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게요. 대회 나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준비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10년 만에 대회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하지? 내 실력이 어디 간 건 아닌데. 단지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을 뿐인데.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만들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떡국, 갈비찜, 구절판, 신선로. 제가 라연에서 만들던 그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음식들을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만의 무언가를 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간 동네 식당에서 쌓아온 경험이 바로 제 무기라는 것을. 화려한 호텔 요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든 진짜 한식. 그것이 제가 만들어야 할 음식이었습니다. 노트에 메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궁중 떡국. 집에서 3개월간 숙성시킨 된장을 사용하면 깊은 맛이 날 것입니다. 갈비찜도 호텔식이 아니라 집밥 스타일로. 배와 양파로 고기를 재워 부드럽게 만들고 설탕 대신 조청으로 단맛을 내면 됩니다. 메뉴 구상이 끝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저는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박서현에게, 그리고 저를 무시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동네 식당 사장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대회 일주일 전 박서연의 청담동 2호점 오픈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영아, 내 청담동 2호점 오픈 파티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꼭 와줘. 동기들 다 온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 축하해. 짧고 담담한 답장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근데 미영아,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지난번처럼 너무 평범하게 입지 말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갈게. 지난 3주간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마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약속대로 식당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회 메뉴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궁중 떡국이었습니다. 저는 라연에서 만들던 레시피를 꺼내 들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방식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이 떡국에 뭔가 특별한 걸 더하고 싶어요. 제 식당에서 배운 걸 활용해서요.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만든 된장 있잖아. 그걸 써봐. 육수에 된장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깊은 맛이 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궁중 떡국은 맑은 육수를 사용하지만 저는 여기에 3개월간 숙성시킨 된장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만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육수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예요. 바로 이 맛이에요. 그래, 잘했어. 이제 다른 메뉴도 계속 개발해봐. 두 번째 메뉴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라연에서는 고급 한우를 사용했지만 저는 동네 정육점에서 파는 평범한 갈비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가격이 아니라 조리법이었습니다. 갈비를 배와 양파, 키위로 하루 동안 재웠습니다. 고기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조청과 배즙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았습니다. 시식을 한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미영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 호텔 갈비찜보다 훨씬 맛있어. 정말요? 너무 소박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오히려 이게 진짜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성과 시간이 느껴져. 심사위원들이 이 맛을 알아볼 거야. 세 번째 메뉴는 구절판이었습니다. 9가지 재료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호박, 당근, 표고버섯, 서기버섯, 황백지단, 소고기, 오이. 각각의 재료를 썰고 볶고 지지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질하다 생긴 작은 상처들이 늘어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 괜찮아? 민지가 제 손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연습하다가 조금 베인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주방에 있잖아.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다음 주에 요리대회에 나가. 요리대회? 갑자기 왜? 엄마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도 훌륭한 요리사라는 걸.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속상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식당 이야기 나왔을 때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작은 백반집이라고만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더 멋진 엄마가 되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엄마가 멋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속상했어. 이번 대회에서 꼭 이겨. 그래서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민지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엄마 열심히 할게. 대회 사흘 전 저는 최종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민지가 모두 식탁에 앉아 제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궁중 떡국, 갈비찜, 구절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로까지 4가지 메뉴를 완성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야.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 이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완벽해. 이 음식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심사위원들이 이 맛을 알아볼 거야. 자신감 가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박서연의 청담동 2호점 오픈 파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새로 구입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 옷을 입은 동기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서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영이 왔네. 오늘은 좀 낫네. 저번보다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레스토랑 정말 멋지다. 그치? 인테리어에만 2억 원 들였어. 이번 달부터 예약이 꽉 찼다고. 박서연은 자랑스럽게 레스토랑 내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홀, 고급스러운 테이블, 명품 식기들,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동기들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내 주방이야.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오븐이고 저건 독일제 냉장고야. 동기들은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재료들이었습니다. 서연아, 저기 있는 건 내일 요리 대회 준비하는 거야? 박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료 배치 보니까. 너도 대회 나가는 거지? 응, 나가. 사실 이번 대회 우승하면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 임명된다며? 그거 노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나가거든.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현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뭐, 너도? 동네 백반집 사장이? 응, 나도 요리사니까.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길 수 없어. 나는 강남에서 3개 레스토랑 운영하고 매달 매출이 억 단위야. 너는 7,000원짜리 백반이나 팔고. 우리 수준이 다르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준은 다르지. 하지만 승부는 내일 가봐야 알아. 박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많은 자리였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박서현도 대회에 나갑니다. 내일 정면 승부입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미영아, 자신감 가져. 내가 최고야. 내일 꼭 이겨.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박서현과의 정면 승부, 동네 식당 사장과 강남 레스토랑 사장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을 누구보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대회 당일 코엑스 대형 전시홀은 수백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한식 요리사 50명이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23번 조리대에 배정받았고 바로 옆 24번에는 박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현은 화려한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에 고급 조리 도구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반면 저는 집에서 15년간 써온 낡은 조리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미영아, 그 낡은 칼로 대회에 나온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박서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칼을 손질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칼이 나한테는 가장 편해. 15년 동안 함께 했거든. 쯧쯧, 역시 동네 식당 수준이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료들을 꺼내 조리대 위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대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한식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심사위원으로는 청와대 전 총괄 셰프 이정숙 명인, 미쉐린 3스타 셰프 김태훈님, 그리고 한식재단 이사장 박민서 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을 바라봤습니다. 세 분 모두 한식계에서는 전설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제한 시간은 4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전시홀 안이 일제히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메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궁중 떡국부터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어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육수가 우러지는 동안 떡을 썰었습니다. 가래떡을 얇게 일정한 두께로. 칼질 한 번 한 번에 15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서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신 전기 압력솥을 사용해 육수를 빠르게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접시들이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육수가 충분히 우러났습니다. 저는 육수를 체에 거르고 3개월간 숙성시킨 된장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육수의 색이 미묘하게 변했고 깊은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떡국에 된장을 넣어? 말도 안 돼. 박서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갈비찜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배와 양파, 키위로 재워둔 갈비를 꺼냈습니다. 고기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냄비에 갈비를 넣고 조청과 배즙으로 양념했습니다. 설탕 대신 자연의 단맛을 사용했습니다. 약한 불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졸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맛을 믿었습니다. 박서연은 최신 스팀 오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30분 만에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절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가지 재료를 각각 다르게 조리했습니다.
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볶았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은 기름에 볶아 고소한 향을 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년간 매일 아침 식당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황백지단을 붙였습니다. 계란을 풀어 체에 걸은 후 팬에 얇게 펴서 익혔습니다. 노란색과 흰색이 완벽하게 분리된 지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한 소고기가 고소한 향을 내며 익어갔습니다. 구절판의 9가지 재료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4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메뉴인 신선로를 준비했습니다. 전골 냄비에 육수를 붓고 준비한 재료들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소고기, 버섯, 당근, 미나리, 은행, 잣. 색색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시간 종료. 모든 분들 손 놓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잣 하나를 올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 3분이 조리대를 하나씩 돌며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현의 차례가 먼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최신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정숙 명인이 떡국을 한 입 먹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뭔가 인공적이에요. 육수에서 화학 조미료 맛이 느껴집니다. 박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훈 셰프가 갈비찜을 먹고 말했습니다. 스팀 오븐으로 조리하셨죠? 빠르긴 하지만 깊은 맛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졸인 맛이 아니에요. 박민서 이사장이 구절판을 먹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 3분이 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이정숙 명인이 먼저 떡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깊은 맛은? 된장을 조금 넣었습니다. 3개월간 집에서 숙성시킨 된장이요. 아,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전통 궁중 떡국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네요. 훌륭합니다. 김태훈 셰프가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한 입, 2입, 그리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부드러움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하루 동안 배와 양파, 키위로 재웠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졸였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맛이군요. 요즘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이 드문데 감동입니다. 박민서 이사장이 구절판을 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음식에서 사람이 느껴집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매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신선로를 먹었습니다. 3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숙 명인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셨나요? 이 정도 실력이면 유명 레스토랑 출신이실 텐데. 라연에서 5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마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연 출신이시군요. 그런데 왜 작은 식당을?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요리하고 싶어서요.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정숙 명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음식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먹어본 음식 중 최고예요.
심사위원들이 물러갔고 최종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0분간의 논의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식대회 우승자는 23번 김미영 씨입니다. 관중석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김미영 씨,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민지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동네 식당 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음식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동네 백반집이나 하는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명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박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축하해.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고마워,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부러웠어. 너는 라이언 출신이고 실력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잖아. 그런 내가 작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망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시했어. 박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너는 진짜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저는 박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너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그걸 인정하면 돼. 박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전시호를 나서는데 이정숙 명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미영 씨, 잠깐만요. 네, 명인님. 다음 달 청와대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총괄 셰프로 임명하고 싶은데 수락하시겠습니까?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 제가 10년 전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영광입니다, 명인님.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정숙 명인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요리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엄마가 최고라는 거 모두에게 증명했잖아.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자랑스러운 눈빛. 대회 다음 날 월요일 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대회 우승하신 김미영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와, 진짜네. 어제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꼭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식당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오전에는 대여섯 명 정도 오는데 오늘은 20명이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회에서 만드신 갈비찜도 먹을 수 있나요? 죄송해요. 갈비찜은 예약 메뉴라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오늘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주세요. 대회에서 우승하신 그 된장 넣은 거죠? 네, 같은 된장이에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7,000원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사장님, 여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진짜 맛집이네요. 평소 점심시간이면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급히 나오셔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습니다. 미영아, 손님이 너무 많아.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급히 시장 다녀올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황급히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께서 저를 보시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미영씨, TV 봤어. 우승했다며? 대단해. 아저씨, 감사해요. 그동안 좋은 재료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오늘 고등어 특별히 더 싸게 줄게. 축하한다.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두부가게 아주머니, 채소가게 할아버지, 심지어 처음 보는 분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영 씨, 우리 동네 자랑이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저 서울신문 기자 박지훈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네, 대회 우승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평범한 식당 사장인데 인터뷰까지 필요할까요? 그 평범함이 특별한 겁니다.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동네 식당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다시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신문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동네 식당 사장의 반격, 진심이 이긴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해요. 예약은 받지 않아요. 오셔서 기다리셔야 해요. 그럼 몇 시에 오면 덜 밀려요? 글쎄요, 요즘은 언제 와도 줄이 있어서요.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식당 밖까지 줄이 이어졌고 골목 입구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몸 상하겠어. 직원 한 명 고용하는 게 어때? 그래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다음 주 저는 구인 공고를 냈고 놀랍게도 지원자가 1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요리를 전공한 20대 젊은 여성을 채용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대회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고마워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새로운 직원 수진이가 들어오면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녀는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손도 빨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 매출이 전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000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맛에 7,000원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10,000원 받으셔도 될 텐데요. 괜찮아요. 제 음식은 동네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야 해요. 비싸지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동네가 살맛나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아? 미영아, 오랜만이야. 자리 있어? 응, 저기 구석 자리 앉아. 박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백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쩐 일이야? 그냥 내 음식이 먹고 싶어서. 대회 이후로 계속 생각났거든. 박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이 맛이야. 내가 잊고 있었던 맛. 무슨 맛? 진심. 나는 사업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마음. 그게 요리사의 본질인데. 박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 요즘 힘들어. 레스토랑 3개 운영하느라 정신없고 직원 관리에 스트레스 받고 매출 걱정에 잠도 못 자. 돈은 버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박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나도 너처럼 작은 식당 하나만 운영하고 싶어. 손님들 얼굴 보면서 요리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어. 천천히 줄여나가면 돼. 지점을 하나씩 정리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지. 늦은 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잖아.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미영아, 고마워. 오늘 내 음식 먹고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다시 시작해볼게. 응, 화이팅. 박서연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너 참 대단해. 우승한 것도 대단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게 더 대단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 나는 그냥 끄집어낸 것뿐이야. 저녁 시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 하셨어. 우리 반 애들한테 엄마 신문 기사 보여주시면서 진짜 성공이 뭔지 설명하셨대.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성공이란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한 거래. 엄마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민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 밤 10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해진 식당 안에서 벽에 걸린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트로피보다 더 빛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이 지어준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도. 당신도 고생했어요.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주방에서 일할 때보다 강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고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수진이와 함께 일한다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청와대 국빈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식당 앞 골목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는 여전히 7,000원에 백반을 팔았습니다. 사장님, 1년 됐는데 아직도 가격 안 올리세요? 단골 손님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적당히 벌고 있어요. 손님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드물어. 요즘 세상에 수진이가 홀에서 주문을 받으며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제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비찜 예약이 5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내일 새벽에 갈비 좀 더 사와야겠네. 제가 갈까요? 아니야, 내가 갈게. 시장 아저씨들이랑 인사도 하고 싶고. 대회 이후 제 갈비찌개 레시피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배와 양파로 재우고 약한 불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졸였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손님들은 찾아왔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았지만 주방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사장님, 물 좀 드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진이가 시원한 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는 어때? 여기서 일한 지 1년 됐는데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요리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 사장님 보면서 요리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뭘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정성이요. 사장님은 매일 똑같이 정성껏 요리하시잖아요. 손님이 1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진짜 프로라는 거 배웠어요. 수진이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영 셰프님, 다음 주 화요일에 독일 총리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 담당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빈 만찬은 한 달에 1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 이상은 거절했습니다. 제 식당이 우선이었고 손님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장님, 청와대 일 늘리시면 더 유명해지실 텐데 왜 안 하세요? 수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아,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지. 나는 여기 이 식당에서 손님들 얼굴 보면서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해.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조리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호텔 주방에서 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졌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학생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도 성공이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큰 레스토랑 하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한지 증명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요리사가 되길 바랄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박서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나 레스토랑 2개 정리했어. 이제 하나만 운영해. 정말? 괜찮아? 응, 훨씬 좋아. 매출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어. 이제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있어. 너처럼. 잘했어, 서연아. 미영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길이 있어서 나도 용기 낼 수 있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식당 앞 간판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네 밥상. 시어머니께서 뜨거운 차를 내오셨습니다. 미영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어머니야말로요. 어머니 도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어머니, 그때 용기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대회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주눅 들어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너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뭘? 나도 조리학과 갈래. 엄마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어? 놀라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정말 힘든 일인데. 알아. 하지만 엄마 보면서 배웠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등을 보고 자란 딸이 같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엄마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줄게. 고마워, 엄마. 크리스마스 이브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1년에 딱 이틀만 쉬는데 크리스마스와 설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민지, 그리고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대회에서 만들었던 그 메뉴들이었습니다. 궁중 떡국, 갈비찜, 구절판, 신선로. 4가지 메뉴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자, 모두 함께 먹어요. 올 1년 수고하셨어요. 건배. 식사를 하며 1년을 돌아봤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 1년 정말 대단했어. 당신 자랑스러워.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이제 확신하지? 민지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될게.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는 따뜻한 음식과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동기회에서 무시당하고 초라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에 자신감이 있었고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트로피는 저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트로피는 매일 아침 제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미소였고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이었고 수진이 같은 제자가 저를 보며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이었을까? 호텔을 그만둔 거? 작은 식당을 연 거? 대회에 나간 거?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제 자신을 믿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갈 것입니다.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창가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대회 우승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영인의 밥상의 사장이었고 매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이정숙 명희님,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냥 조용히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정숙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 백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명희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통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죠. 김미영 씨가 총괄 책임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희님, 감사한 제안이지만 정중히 거절할게요. 왜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 얼굴 보며 요리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제공하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이정숙 명희는 잠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김미영 씨답네요. 알겠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자문위원으로는 참여해 주실 수 있죠? 그 정도라면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죠. 명인이 돌아가신 후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런 큰 프로젝트 거절하시다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수진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2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 수진이는 이제 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식당을 꾸려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오후 3시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조리학과 2학년이 된 민지는 방학 때마다 식당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있는데 보여줘도 돼? 그래, 뭔데?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새로운 나물 무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요리였습니다. 어때요, 엄마? 시식을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제 방식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내 스타일이 생겼구나. 엄마가 가르쳐준 기본기에 제 아이디어를 더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전통을 지키되 자기만의 방식을 만드는 거. 넌 이미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이 제 뒤를 이어 요리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주세요. 할머니,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님, 저 다음 주에 승진해요. 여기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힘 얻었거든요. 감사해요. 축하해요.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로 갈비찜 드릴게요.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유명세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지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년에 내 식당 열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사장님. 사실 좀 무서워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데. 자신감 가져.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 수진이만의 방식을 만들어. 그게 더 중요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 봄 수진이는 자신의 작은 식당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함께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좋아. 올해 승진했잖아. 다 당신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응.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걸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회사에서도 내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오히려 인정받더라고. 남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삶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영아, 오늘 우편물 왔어. 청와대에서. 편지를 열어보니 청와대에서 올해의 한식 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명인으로 선정됐대요. 축하해, 미영아. 당연한 거야. 내 실력이면. 어머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나는 그냥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주눅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제 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영인의 밥상. 작은 간판이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서현이었습니다. 미영아, 나 내일 내 식당 갈게. 요즘 힘들 때마다 내 음식 먹으러 가. 그럼 힘이 나거든.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봐. 특별히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박서현도 이제는 제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대회에 나가고 우승하고 유명해지는 이 모든 과정을. 그렇습니다. 100번이고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백반집 사장도, 강남 레스토랑 사장도, 호텔 셰프도 모두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는 것,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것,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 이것이 제 행복입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제 모든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지가 제 뒤를 이어 이 식당을 운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민지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고,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살아가라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불빛 아래 제 식당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